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 민정수석 부활. 예, 윤 민정수석 부활. 어제 민정수석이 폐지가 됐던 민정수석실이 다시 부활이 됐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총선 이후에 관례처럼 좀 굳어져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인선 발표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질문도 또 두 개씩 딱딱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홍철호 정무수석도 그렇게 했었죠.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거거든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폐지를 왜 했었냐면은 이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2022년 3월 당선인 때였는데 그때 약속을 했어요. 취지는 이건 정적 재고용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민정수석이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느냐 이거 좀 간단히 짚어봐야 되는데 보통 왕수석이다 이런 표현들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권한이 강력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대표적으로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뭐 이런 기관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인사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기강 같은 것도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부패가 있으면 또 잡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인사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권 가지고 있고 인사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민심 정치 뭐 기능까지 더해진 건데 가장 막강한 건 사정기관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건 거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요새는 좀 없다라고 하는데 뭐 검찰, 경찰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사람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라는 거고요. 음흠.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왜 부활시키느냐 크게 두 가지로 비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대응용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 이후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힘이 좀 빠졌는데 그 통제력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상은 국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전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이게 기능이 없다 보니까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이런 조언도 받았고 네. 그래서 복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어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런 질문도 하나 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법 리스크 대응용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 기능은 뺀다라는 방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반부패 비서관실 같은 게 원래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아직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민심 청취 쪽에 방점을 찍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야권에서는 그거 말고 사정권, 인사권 그쪽에 지금 방점 찍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통제력을 강화시키면은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법 리스크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 김주현 신임 수석이 누군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대검 차장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발탁이 된 거고요. 기수를 좀 봐야 되는데 사법연수원 18기예요. 윤 대통령이 23기거든요. 5기 선배인데 다만 또 윤 대통령이 나이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같은데 학교도 윤 대통령이 선배죠. 왜냐하면 구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법연수원 구수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비서관으로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되는 인물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전 인사비서관이었던 이현모 전 비서관을 또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현모 전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떠나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다시 대통령실로 좀 돌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민정수석실 부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프로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수가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가 굉장히 여기 이쪽에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기수는 이제 5기 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한 살 많은 뭐 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27기예요. 그러니까 9기수나 선배입니다. 사실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도 17기니까 10기수 이제 검찰총장보다 선배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검찰 출신의 올드보이들이 지금 속속 중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검찰을 좀 이렇게 통제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프로필이 또 하나 뭐가 눈에 띄냐면은 어떤 거를 거쳤냐면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직 관리에 최적화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보직이 뭘 하는 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검찰 관리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이제 뭐 특수부 수사도 했지만은 이분은 그냥 그 이후에 대검차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했잖아요.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이 하는 일이 뭔가요? 조직 관리예요. 이것도 결국은. 네. 그러니까 최고 2인자로서 조직 관리하는 거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분의 프로필이나 뭐 이거를 봤을 때 여기 조직 관리하러 왔구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언론들이 중앙 일간지들이 이걸로 사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설 제목을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 경향신문 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국민일보 검찰총장 선배 기수 민정수석 민심 수렴 취지 맞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 뭐 한국일보도 권력기관 통제 되풀이 말아야 조선일보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동아일보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그래서 굉장히 다 우려 섞인 모습을 보였고 세계일보는 윤석열이 안 변하면 무의미하다. 이게 어제 개혁신당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대통령 아무리 민심 청취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한겨레 사설이 눈에 띄는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14년 11월에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해경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이 됐는데 당시 검찰에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아니면은 우려가 된다라는 게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민심 청취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우려들이 이미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민심 청취를 위해서 뭘 하겠다. 어떤 특별한 뭐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내가 이분을 민심 청취를 위해서 앉혔으면은 뭐 이런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더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라고 저는 봤는데 예.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오히려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만 전 더 눈에 띄어서 귀에 들려서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눈에 띄었고 중앙일보 기사 하나만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유니건의 DJ 민정보건 6개월 뒤 사정으로 방향 들었다라는 건데 김대중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예. 그리고 시민운동가 출신이에요. 이분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뒤에 신광옥 당시 대거참 전 중수부장이 왔는데 이 김대중 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비검사 출신을 앉혔다가 점차 검찰이 계속 이제 민정수석을 앉혔다라는 건데 그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의 이 주장은 네. 검사 출신하고 비검사 출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러니까 민심 청취에 정말 집중을 했다. 근데 검찰 출신들이 오면서 완전 검찰 통제 사정기관으로 변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예. 그 우려들이 어떻게 불식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사실은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40명 넘게 역대 있었는데 대부분 다 검찰 출신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정기관을 알아야 사정기관을 감시할 수 있다 해서 거의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검찰 출신이란 부분이 더 좀 도드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총선 참패한 다음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닌 적이 있었죠.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정 민정수석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렇죠. 기억나는 건 한 2명 정도 맞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 때문에 민정수석을 뭐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볼 수도 있고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당시에 한겨레 신문 컬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날못 정부 대통령 목에 방울은 누가 달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엔 또 강력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럼 민심 청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생각해보니 진짜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정말 민심 청취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큰 흐름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여당 내 얘기들 좀 들어보면 걱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했었잖아요. 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로 넘어갔을 때 당시를 보면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요. 윤 대통령의 채찍끈이 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정보를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물러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 장관보다는 왕 수석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큰 흐름으로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했던 게 대통령실의 슬림화예요. 네. 그러니까 2실장 5수석 체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민정수석까지 추가를 하니까 3실장 7수석 체제까지 늘어났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3실장 8수석 체제였는데 대체적으로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현재 실무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행정관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숫자가 줄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좀 다시 복원을 시켰다라는 거 볼 수 있는 측면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게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그 정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제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앞으로는 최소한 언론보다는 인사검증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사정권, 민심 청취의 역할 이것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권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라도 민정수석을 지금 신설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는 뭐 이런 사실은 얘기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진작부터 좀 많았어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어쨌든 대통령 공약 파기예요. 그리고 지금 2실장 5수석으로 했다가 30장 7수석이 됐으면은 예. 사실상 거의 예전하고 비슷하거든요. 조직 슬림화 30%도 공약 파기입니다. 그럼 필요하면은 만들면 되는 거고 공약 파기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뭐 부담이 덜하다고 본다라면은 야권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그럼 제2부속실은? 제2부속실도 공약 파기라고 지금 공약 지켜야 된다라고 버텼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다. 뭐 이 보수 정당의 원로들 고문들도 만들어라고 권유를 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만들어라 그러면은 아하. 민정수석도 만들었으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요. 여권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아직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인터뷰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죠. 야권에서. 예. 네,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냥 요약을 해보면 수사 제대로 빨리 해라라는 거고요.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9월까지거든요. 네. 그 전에 이 수사는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흐름 한번 짚어보면은 지난 2일에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팀이 꾸려졌죠. 요 얘기는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도 3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팀은 좀 강하게 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슨 해석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약속 대련, 특검 피하기용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선거 지고 나니까 뒤늦게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특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왜 수사하느냐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거죠. 명분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좀 상반된 해석은 네. 그 용산하고 검찰이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즉 검찰의 깔끝이 용산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해석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죠. 그럼 두 개 해석은 완전 상반된 건데요. 좀 다른 거죠. 예. 한쪽은 같은 팀이라는 거고 한쪽은 서로 이제 갈등이 갈라졌다는 생겼다라는 얘기고. 거고요.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색내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이제 있도록 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동시에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용산과 검찰의 갈등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둘 다 좀 가능한데 일단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검찰 쪽 사정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약속 대련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 그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검찰은 보면 언제나 검찰은 검찰 편이라는 거예요. 하... 그 표현을 쓰던데 즉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좋지도 않은데 검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의 스타일이 그 굉장히 좀 그런 명분이나 명예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계속 좀 정권 눈치 본 검찰총장 이런 걸로 남는 걸 좀 싫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후자 쪽 그러니까 이제 갈등설에 조금 더 뭐 갈등이라기보다 이제 본래 업무를 한다 이런 게 아마 검찰 쪽의 입장일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선 긋고 간다. 갈 길 그렇죠. 간다. 네, 그런 쪽에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요, 여권에서요? 아니면 둘 다요? 이건 이제 검찰 쪽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었어요. 검찰 쪽 라인. 네.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은 어쨌든 이원석 총장이 어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엄정하고 또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분을 할 거다. 그리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고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야권의 특검 방어용 아니냐 이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네.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켜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검찰 수사는 실제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최재형 목사 그 손목시계로 몰카 촬영하고 명품백 준 건넨 인물이죠. 인물.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 이 영상을 이제 그 공개한 그 매체인데 여기에다가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여부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따져보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 그 김 여사 스토킹했다고 고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렇죠. 어제 서울청장이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 뭐 따져보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짚어볼 부분이 많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세요? 어제 뭐 TV조선이 단독이라고 내놓은 거는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도 검찰이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때 이제 진술을 하기를 예. 김건희 여사 만나려고 백화점 선물 사가지고 줄 쫙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도 뒤에 더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러면 검찰은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무실 방문자 명단 선물 목록과 보관 여부 코바나 콘텐츠 이거 다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뭐 필요하면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필요성도 검토한다. 뭐 검찰발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이거를 의지는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을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 측에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관련자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은 소환 조사를 할지 소환 조사를 하면은 포토라인에 설지 아니면은 이제 대면 조사를 안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했지 아니면은 서면 조사로 대체할지 뭐 이런 게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아까 전에 제2부속실은요 이런 질문이 앞에서 나왔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요 이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오래 기간 수사를 했고 이미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냐 불기소냐 이것만 검찰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명품백은 새로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다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하고 그러면은 왜 이것은 마무리 짓지 않느냐? 이거는 안 하냐? 그럼 판단만 해라 빨리. 이렇게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쪽 이게 또 참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검찰의 이 액션을 보면서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다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또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민정수석 임명한 것도 검찰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동시에 나오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원석 총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좀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라인이 갈라지는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이스라엘 지상전 수순. 결국은 지상전까지 돌입하는 건가요? 그럼 휴전 협상은 완전 결렬된 건가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일단 어제 이스라엘군이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20명의 무장기한을 사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파라고 하면은 하마스의 근거지. 그렇죠. 예. 하마스의 근거지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거는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최후의 피난처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기로 다 몰려들어 있고요. 가자지구 인구가 한 23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정도가 이곳을 피난처로 삼고 있거든요. 네. 즉 여기서 시가전이 나게 되면은 민간인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라파가 중요한 거는 구호품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최남단에 있는 도시고 또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라파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 그 시가전, 지상전이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협상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 외신 보도들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명분 삼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마스가 라파에 은신해 있다. 그러니까 테러를 막겠다 이게 한 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취지다. 이런 얘기들도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참 여기 빨리
뭐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이 참상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라파가 어떤 데냐면은 이렇게 네. 가자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군이 북쪽부터 해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라파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이제 이집트랑 붙어 있어. 여기 음.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면 140만 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다 피난 있거든요. 와 있으니까. 예, 서울에 한 구 정도 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음. 지금 다 피난으로 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 정도? 예, 예. 굉장히 작은 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지금 피난민들 다 있는데 여기에 진격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지금까지 집계된 게 3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민간인이. 근데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포기해 버렸어. 더 이상 집계 못 하겠다. 너무 많이 죽어서. 근데 여기를 친다라는 거는 그동안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휴전 협상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은 막판에 이틀 전에 또 하마스가 로켓 공격하면서 그게 무산되고 지금 미국도 중재하려고 좀 안 되고 네타냐후도 오히려 강공으로 조금 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제사회에 좀 중재와 압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연구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